56세. 창고 지하에서 먼지 쌓인 서류를 정리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거 그는 유럽 지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봉은 4분의 1로 줄었고 15년 후배 상사는 그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 서류 스캔, 커피 심부름. 중년 중도 입사는 쓸모없다는 냉소 속에서 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내의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 구석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7억 원 규모의 횡령 증거를, 자신을 무시하던 상사의 범죄를.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복수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독일 출장길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일까요? 정직하게 산다면 기회는 정말 올까요? 한 남자의 2001이 증명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인근 한빛상사 본사 건물 지하 1층.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창고 한쪽에서 박성호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6세. 회색 작업복 차림의 그는 무릎을 굽혀 앉아 오래된 파일철을 하나씩 꺼내며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9년 거래 명세서. 이건 폐기 대상이군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파일을 분류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직원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이곳까지 내려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하 창고는 회사에서 잊힌 공간이나 다름없었고 그가 여기 배치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녹슨 배관과 얼룩진 콘크리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유럽 프랑크푸르트의 고층 오피스에서 전망 좋은 창가 자리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우무역 유럽법인 지사장. 그때는 아침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마인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물 좀 가져다 줄래? 아내 은주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쓰러진 건 프랑크푸르트 자택 거실에서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컵을 떨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성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췌장암 사기. 독일 의사는 차분한 독일어로 진단을 설명했지만 성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의 떨리는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도, 연봉 1억 5천의 지사장 자리도, 유럽에서의 안정된 삶도. 귀국 결정은 빨랐습니다. 한국의 치료 시스템이 더 낫다는 의료진의 조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은주가 고향 땅에서 치료받고 싶어 했습니다. 성호는 사표를 제출하고 3주 만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는 설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박 지사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본사에서 특별 대우로 모실 텐데요. 인사팀장이 만류했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은주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비급여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력직이 새로 시작하기엔 한국의 취업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대기업은 나이를 문제 삼았고 중소기업은 경력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15군데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한빛상사는 16번째였습니다. 무역업 중견기업, 직원 200명 규모. 면접에서 인사담당 이사는 그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력은 화려하신데 솔직히 저희 규모에선 과분하십니다. 연봉 기대치를 낮춰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4천만 원이면 됩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과거 연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외 영업팀 소속으로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입사한 건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최도현 부장이었습니다. 41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첫 대면에서 최 부장은 성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잘 부탁드립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던데 저희 팀에서 많이 배워가세요. 대리. 성우는 그 호칭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법인 지사장 출신이 대리로 불리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월급이었고 은주의 치료비였습니다. 업무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해외 영업이라는 팀 이름과 달리 그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 보조 업무였습니다. 영문 서류 번역, 자료 스캔, 회의록 정리, 커피 심부름. 가끔은 택배 상하차까지 도왔습니다. 과거 그가 유럽에서 수십억 원대 계약을 성사시키던 일들은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박 대리, 이 계약서 스캔 좀 해주시고요. 회의실 책상도 닦아놔요. 최 부장의 지시는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성우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중년 중도 입사는 저렇게 밖에 못 쓰나 봐. 나이만 먹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성우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병원에 들러 은주를 만났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은주가 물으면 성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았어. 다들 친절하더라고. 거짓말이었지만 아픈 아내에게 회사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독일 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PT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시장은 온라인 마케팅이 핵심입니다. SNS 광고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 시장을 15년 넘게 경험한 그로서는 이상한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리점 네트워크가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제 경험으로는 독일은 현지 딜러 네트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만으로는. 박 대리. 최 부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예전 방식 가지고 뭐 하십니까? 지금은 2024년입니다. 디지털 시대예요.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략은 예상대로 실패했습니다. 3개월 뒤 독일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사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임원회의는 급하게 소집됐습니다. 최 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수습 방안을 내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박 대리, 독일 쪽 인맥 있으시다며? 연락 좀 해보세요. 이제야 경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성우는 씁쓸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 과거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전화를 걸고 협상했습니다. 결국 프랑크푸르트의 중견 대리점과 연결에 성공했고 거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최 부장의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박 대리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최 부장은 임원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서류상 주도자는 그였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연말 인사평가에서 성호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면담 자리에서 최 부장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나이에 중도 입사자는 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당장 자르긴 어려우니까. 평가로 압박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게 회사 방침입니다. 성호는 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에는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은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 발령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본사 물류창고 재고관리팀.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댔습니다. 결국 창고로 보내버렸네. 이제 끝이겠지. 성호는 개인 물건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 머그컵 하나,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박스를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는 오래된 서류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낀 파일처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9년 거래 명세서.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단가와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한쪽에 따로 쌓아두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매일 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퇴근 후 작은 아파트 서재에서 그는 형광펜과 계산기를 꺼내놓고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거래 명세서, 지출 결의서, 송금 내역서. 3년치 자료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또 일하는 거야?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최근 표적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자료 정리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창고 일도 힘들 텐데. 은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고 나갔습니다. 성호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도현 부장이 담당했던 유럽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단가가 시세보다 높았고 협력업체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그 업체들을 검색했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있었지만 사무실 주소는 허위였고 대표자 이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 업체였습니다. 성호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약 7억 원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내지 않고 정상 거래에 섞어서 소액씩 빼냈습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우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최 부장은 그를 무시하고 모욕했지만 정작 본인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우는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따로 봉투에 넣어 책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있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공개하면 회사가 발칵 뒤집힐 테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은주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지금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창고로 출근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서류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박 대리, 지금 본사 회의실로 올라와요. 급한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에 먼지를 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회의실 문을 열자 최 부장과 팀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 슈미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규 계약 논의를 원한답니다. 슈미트 그룹. 성우는 그 이름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럽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대형 업체였습니다. 그가 지사장 시절 몇 번 접촉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구매 담당 이사였던 클라우스 하일리히와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직접 미팅하자고 하네요. 최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미트 측에서 요청 사항이 있어요. 유럽 시장 경험 많은 실무자를 동행시키라고요. 최 부장은 성우를 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박 대리, 당신밖에 없어요. 같이 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출장 일정표예요. 항공권은 따로 예약됐으니까 확인하세요. 성우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항공권 좌석이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비즈니스석이었지만 그만 따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부장님, 제 호텔은? 그건 따로 예약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빠듯해서요. 박 대리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알아보세요. 최 부장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 자료는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통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직원 데리고 가는 게 맞나? 그래도 독일어는 하잖아. 통역이나 시키면 되지. 성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의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성우는 이코노미석 탑승구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장과 팀원들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그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11시간 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최 부장 일행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용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따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박 대리, 내일 오전 9시까지 슈미트 본사 로비로 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최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성우는 택시를 타고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는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인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미트 그룹 본사. 성우는 구시 정각의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최 부장 일행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양복 차림이었고 성우는 회색 정장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안내했고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슈미트 측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성우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클라우스 하일리히였습니다. 백발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우? 박성우? 클라우스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클라우스. 이게 얼마만인가? 자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나? 한빛상사 소속입니다. 클라우스는 놀란 표우로 최 부장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팀장인가요? 최 부장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외 영업팀 부장 최도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클라우스는 다시 성우를 보며 독일어로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 부장이 PT를 진행했습니다. 한빛상사의 제품 라인업, 가격 경쟁력, 납품 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측 질문이 쏟아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EU 환경 규제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물류비 절감 방안은요? 독일과 프랑스 계약 관행 차이를 아십니까? 최 부장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성우는 구석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클라우스가 성우를 보며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박 씨,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우는 최 부장을 보았습니다.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한 허락이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EU 환경 규제는 2024년부터 더 강화됐습니다. 탄소 배출 인증서가 필수이고 재활용 소재 비율도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 제품은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류비는 로테르담 항구를 경유하는 대신 함부르크 직통 노선을 쓰면 20% 절감됩니다. 독일 계약은 명확한 서면 조항이 중요하고 프랑스는 관계 중심 협상이 우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슈미트 측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박 씨답군요. 이 정도 실무 감각이라면 계약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최 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가 덧붙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거래 책임자는 박성호 씨로 지정해 주십시오. 네. 최 부장이 되물었습니다. 박 씨가 책임자가 돼야 저희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치 거래 내역도 모두 감사받겠습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입니다. 과거 3년.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우는 그를 보았습니다. 최 부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부장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간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클라우스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성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대리,
네, 부장님.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운운하는 거 당신이 클라우스한테 미리 말한 거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성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최 부장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봐요, 박 대리. 괜한 오해 만들지 마세요. 당신도 회사 사람이잖아요. 손 떼주시겠습니까? 성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최 부장은 손을 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감사는 적당히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럼 당신한테도 좋은 조건 드릴게요. 거절합니다. 성호는 돌아섰습니다. 최 부장이 다시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성호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뭐요? 창고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최 부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장님이 처리하신 유럽 거래 내역이요. 성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가 좀 이상하더군요. 단가도 업체명도요. 최 부장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나는 아직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USB에 담아서 집에 보관 중입니다. 당신, 감사받는 게 문제 없으시다면 그냥 진행하시죠.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성호는 최 부장을 지나쳐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최 부장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클라우스가 최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박성호 씨를 거래 책임자로 하고 감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행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성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우리 다른 방법 찾으면 돼.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전화를 끊고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독일의 밤거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USB 속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카드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걸 언제 꺼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출장은 5일 일정이었습니다. 성호는 매일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슈미트 본사로 향했습니다. 최 부장 일행과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회의 때만 만났고 식사도 각자 해결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클라우스가 성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구시가지의 작은 독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에 앉아 클라우스는 맥주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클라우스가 먼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자네가 지사장 자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놀랐어.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지금은 괜찮은가? 치료 중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상사에 들어간 건가? 생계를 위해서요. 하지만 자네를 저렇게 대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네. 클라우스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져선 안 되는 일이야. 클라우스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의 때 최 부장이라는 사람 실력이 형편없더군.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 그런데 자네는 왜 뒤에 앉아 있었나? 제 위치가 거기입니다. 말도 안 돼.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네가 책임자가 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을 거야. 그건 확실해. 성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는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건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과거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거든.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점이요? 단가가 너무 높아. 시세보다 20%는 넘게 책정돼 있더군. 협력업체 이름도 생소하고. 클라우스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성우가 창고에서 발견한 거래와 일치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조사 중이야. 뭔가 나오면 한빛 상사 측에 정식으로 문의할 거야. 그렇군요.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슈미트 측이 먼저 움직이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 건에 대해 아는 게 있나?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모른 척할지. 저는 확실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네.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 클라우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클라우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가 책임자가 되면 우리는 기꺼이 장기 계약을 할 거야. 그건 약속하지. 고맙습니다. 성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클라우스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성우는 골목을 걸어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모두 최 부장이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슈미트가 감사를 진행하면 최 부장의 횡령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우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약 조건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슈미트 측은 박성호를 책임자로 지정하는 조건을 고수했고 감사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최 부장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감사팀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자료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장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행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따로 움직였습니다. 이코노미석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최 부장은 성우를 구석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거 나한테 넘겨요. 무슨 말씀이신지. USB 말이야. 창고에서 찾았다는 그 자료. 성우는 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부장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걸 넘기면 당신한테 보상하겠어요. 돈도 드릴 수 있고 승진도 추천할게요. 거절합니다. 왜요? 당신도 회사 사람이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회사를 망하게 한 건 저가 아닙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 부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봐요, 박 대리.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있었어요. 집도 사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회사 돈을 훔쳤습니까? 훔친 게 아니야.
잠깐 빌린 거였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요. 7억을요? 성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장님,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우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최 부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성우는 팔을 뿌리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최 부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오전 6시였습니다. 은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에 제보하면 최 부장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도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슈미트와의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 자신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돌아봤습니다. 응. 방금 왔어. 피곤하겠다. 좀 쉬어. 그럴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성우는 USB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우는 출근했습니다. 창고로 내려가자 동료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올라오래요. 인사팀에서요? 네. 급한 일이래요. 성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출장 보고서 제출하셨죠? 네. 그런데 최도현 부장님 보고서와 내용이 다르네요. 성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최 부장님은 회의를 본인이 주도했고 박 대리님은 통역만 담당했다고 적으셨어요. 그런데 박 대리님 보고서에는 본인이 실무 설명을 했다고 돼 있네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부장님 말씀이 다른데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측에서도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박 대리님을 책임자로 요청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런 요청이 들어왔죠? 제가 과거 유럽에서 근무했고 슈미트 측 임원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대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최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최 부장은 그를 노려보며 지나쳤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성우는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여보. 응.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이번 달 치료비가 밀렸대. 성우는 멈칫했습니다. 얼마나? 350만 원.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미안해. 내가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성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월급날을 놓쳤고 다음 월급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카드론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병원 계좌로 송금하고 나니 통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은주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감사팀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해. 성우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요일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성우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나왔습니다. 박 대리님 들어오세요. 성우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최 부장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 출장건에 대해 보고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회의에서 제가 실무 설명을 했습니다. 슈미트 측이 저를 책임자로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최 부장 보고서는 거짓입니까? 대표이사가 최 부장을 보았습니다. 최 부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부장이 변명했습니다. 제가 주도했지만 박 대리가 보조한 겁니다. 슈미트 측 보고서에는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해외 영업 담당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박 대리가 모든 질문에 답했고 최 부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슈미트 감사팀이 금요일에 오니까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 부장, 자료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우는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최도현 부장님의 지인입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앞 카페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성우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박 대리님, 당신 가족을 위해서라도 만나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아무 데도 가지 마. 문 잠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들어갈게. 성우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박 대리님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최 부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거절했습니다. 성우는 돌아서려 했지만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들이 양옆에 앉았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했습니다. 차는 한강변 공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성우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어두운 산책로 벤치에 최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습니다. 앉으세요.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렀습니다. 최 부장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습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최 부장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USB 나한테 넘기세요. 거절합니다. 왜요? 당신한테 뭐가 남는데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끝장이에요. 감사팀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나요. 징계 해고 고소 전과자.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고요. 그건 부장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선택? 최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서울에서 애 둘 키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강남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아파트 대출 이자는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성우는 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훔쳤습니까? 7억을요?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최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실적도 올렸고 계약도 따냈다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이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약간이 7억입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는 성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내 췌장암이라며? 치료비 많이 들죠?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1억 드릴게요. USB만 넘기면.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아내를 거론하지 마십시오. 왜요? 솔직해집시다. 당신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의리 떠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최 부장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뭐요? 저는 부장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우는 돌아섰습니다. 최 부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대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성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최 부장이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성우를 막아섰습니다. 성우는 멈춰섰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최 부장님 허락 없이는 못 가십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112에 전화하겠습니다. 비키십시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둬. 보내줘. 남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박 대리.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은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성우는 억지로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은주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뭔가 있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거실 소파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졌어. 어떻게? 상사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걸 내가 알게 됐고.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무리하지 마. 당신이 다치면 나는 어떡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번만 넘기면 돼.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USB를 꺼내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슈미트 감사팀이 오는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오늘 회사에 제보하기로. 회사에 도착해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성우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도현 부장의 횡령 증거입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년치 거래 내역, 가짜 협력업체, 허위 비용 처리,
약 7억 원 규모의 횡령. 팀장은 파일을 열어 확인하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슈미트 감사팀이 내일 오면 어차피 드러날 일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대기하세요. 1시간 후 성우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임원진이 모두 앉아 있었고 최 부장도 불려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 부장,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최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 전까지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나가보세요. 최 부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며 성우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대표이사가 성우를 보았습니다. 박 대리, 이 증거를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2주 전부터입니다. 왜 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창고 직원이 이런 제보를 해도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미트 감사팀이 내일 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가 먼저 조치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박 대리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슈미트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클라우스가 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한빛 상사 측은 최 부장의 횡령 사실과 회사의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셨군요. 투명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성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가 책임자라면 우리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성우를 보았습니다. 박 대리 앞으로 해외 영업팀장으로 발령하겠습니다. 슈미트 건을 책임지고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클라우스가 성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창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힘들었겠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지. 클라우스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장기 계약 기대하겠네. 자네와 일하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한 달 후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현 전 부장은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형사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횡령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해외 영업팀장으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창고에서 5층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창가 자리가 배정됐고 팀원 5명이 그를 맞았습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은주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종양 크기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해. 팀장 됐다며? 응.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당신 실력이야. 은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참고 버텨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가 버텨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는 사무실에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최도현이었습니다. 제목 죄송합니다. 박 팀장님께.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저를 떠났습니다. 모두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 메일을 쓰는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팀장님을 무시했고 모욕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택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력과 정직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세상에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팀장님처럼 묵묵히 정직하게. 그때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도현 올림. 성우는 메일을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최 전 부장님께. 메일 받았습니다. 사과 받아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언젠가 나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야기 나눕시다. 박성호. 메일을 보내고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은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였어. 앞으로 계획은? 일단 슈미트 계약 잘 마무리하고 유럽 매출 늘려볼 생각이야. 그리고 성호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나으면 유럽 여행 가자. 프랑크푸르트도 다시 가보고. 좋아. 약속이야. 은주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성호는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약속.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유럽 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성호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진행해 보세요. 성호는 격려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일하세요? 저는 항상 조급해지는데. 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면 결국 기회가 옵니다. 정직하게요? 네. 정직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창고의 먼지, 모욕과 무시, 좁은 게스트하우스 방.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성호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경영 서적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정직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슈미트와의 계약, 팀 운영, 유럽 시장 개척. 하지만 성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길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한빛상사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유럽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린 성과, 그리고 정직한 리더십이 평가받았습니다. 취임식 날 성우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얼굴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창고에서 먼지를 털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년 전 저는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도 입사 직원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 경력, 처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과 정직으로만 평가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성우는 대표이사실로 향했습니다. 15층 모퉁이 방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찍은 프랑크푸르트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성우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신규 사업 확장, 인사정책 개편, 시니어 인재 활용 방안. 그는 모든 안건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50대 이상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경험은 자산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급여 인상과 복지 강화를 진행하세요. 인사 담당 이사가 메모했습니다. 저도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곳도 회사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우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4년 전 성우가 처음 만났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과장이 됐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앉으세요. 직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럽 시장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성우는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일어서려는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네, 대표님. 4년 전 회의실에서 통역만 하라던 때 기억나십니까? 직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서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녁 성우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후원 약정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후원으로 많은 환자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여기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재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부인께서는 건강하시죠? 네. 완치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성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치료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막막했던 날들. 카드론을 받으며 떨렸던 손.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성우는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최 부장이 그를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위협과 회유가 오갔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도현이었습니다. 대표님, 최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덕분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일하던 물류회사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덕분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기회가 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믿고 버텼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최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취소할 수 없지만 관계를 회복하자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대표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요. 정직이 무엇인지요. 성우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만 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 위에 부서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 됐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는 요즘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요리 배웠어. 맛봐줄래? 물론이지. 식탁에 파스타와 샐러드가 놓였습니다. 성우는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맛있어. 다행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후원 약정 맺었어.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받은 게 많아서.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은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하고 싶어. 봉사 같은 거. 좋지. 같이 찾아보자. 응. 우리 함께 의미 있게 살자.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서였습니다.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성우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56세에 중도 입사했습니다. 창고에서 일했고 무시당했고 좌천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면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은요?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어서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이가 걱정됩니다. 군대 다녀오면 남들보다 늦는데요. 성우는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학생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서재에서 원고를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서전 집필을 제안했습니다. 제목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성우는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창고의 먼지, 최 부장의 모욕, 독일의 밤, 슈미트와의 회의, 은주의 완치. 모든 순간이 글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썼습니다. 몇 달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중년 직장인들, 구직자들, 청년들까지 공감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박 대표님, 이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창고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증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성우는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책이 진열된 곳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책을 집어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성은 책을 사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힘내세요. 성우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1년 후 성우는 은주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천천히 도시를 누볐습니다. 과거 지사장 시절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 카페에서 성우와 은주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클라우스가 함께였습니다. 자네 책 읽었네. 감동적이더군. 고맙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쓰러져도 일어서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 클라우스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자네의 성공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클라우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책임자로 지정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네. 실력 있는 사람을 써야지. 저녁 성우와 은주는 마인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 위에 번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걷게 될 줄 몰랐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응. 너는? 나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참 많이 왔다. 응. 정말 멀리 왔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성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0대 이상 경력자를 채용해 멘토로 활용하는 제도였습니다. 경험은 자산입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성우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니어 인재가 다시 일할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해에 30명이 채용됐고 그들은 젊은 직원들의 멘토가 됐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는 사무실에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께. 저는 58세 실직자였습니다. 2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대표님 책을 읽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빛상사 시니어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지금 저는 해외 영업팀 멘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직원 올림. 성우는 메일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 갑시다. 메일을 보내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노을이 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서 은주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메일 받았어.
무슨?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온 분이 고맙다고 했어. 잘했네. 당신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은주가 웃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여서 가능했어.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밤 성우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묵묵히 버텼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쓰러져도 일어섰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겼다. 인생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이긴 것이다. 그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현재는 평온했고 미래는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묵묵히 한 걸음씩. 그리고 그 걸음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있습니다. 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